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조선 후기 때 이제 사회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선생님, 5권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44페이지 펴보세요. 예, 거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 정부는 사회 정 구성원을 양인과 천의로 대별하는 양천제를 법제화시켰다. 자, 양천제 아래서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고 것에 옳을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 그 조세와 국역의 의무를 지녔다. 반면에 천민은 비자유민으로서 개인이나 국가의 소득의 천역을 담당했다. 자, 천역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인하고 이 천민은 권리와 의무에도 차이가 있지만 특히 국역을 누굴 담당하냐. 그래서 국역을 그 안에 신역을 누가 어떻게 담당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양역하고 그 다음에 천역이 있고 이 양역은 이제 군역, 그다음에 직역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속해 있고요. 천역은 이제 공로비들을 담당하죠. 주로 이제 남녀가 같이 담당한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양천제는 이렇게 이제 국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선은 처음부터 뭐 끝까지 이 공식적으로는 양천제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신분제로서 이 반상제가 있었죠. 자, 그럼 밑에는 반상제 관련된 설명인데 16세기 이후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네 신분으로 구성된 반상제가 자리를 잡게 되었에 따라서 각 신분은 고정되어 세습되었으며 신분분류, 권리와 의무 차등이 분명해졌다. 반상제는 백성들이 그 각자 처지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담당한 사회질서를 어, 담당해야 사회질서가 온전히 유지됐다고는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제도인 동시에 지배층 양반이 피지배층을 구별해 지배하는 원리였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국가는 공식적으로 반상제를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예. 다만 이제 양반의 어떤 그 범위를 국가 권력이 결정해 주면서 예, 비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같은 배경 안에 엄격하게 작동했던 신문제는 그러나 임진왜란 계기로 이완되기 시작했다. 전란을 치르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각주 유망하였고 노민 문서가 소각됐으며 조세 파악의 근거인 호족과 토지 대장마저 손실되었다. 자, 막대한 인명 피해와 인구의 지역적 이동, 노비의 도망, 토지 손실 등으로 정부는 민정과 노비 파악이 곤란해졌으며 재정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그래서 그 조선 정부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정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적인 측면을 볼 때는 임진왜란 발발 당시에 부족한 정병을 충봉하기 위해서 종래 군역을 짊어지지 않던 공사청과 서울까지 동원했고요.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농공행상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자, 이런 가운데 하층민 가운데 군공을 이제 세운 자는 그 경력 정도에 따라서 신분이 상승시킬 수 있었다. 자, 경제 측면에서도 납속책을 실시하여 돈이나 곡식을 바친 그 향리나 서울 백성들에게 신분에 따른 명예와 또는 면초로서 허용하거나 간지를 수여하거나 재정조달 방편 삼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서울이나 뭐 중인 계층들이 일부 이제 뭐냐면 훈관직에 들어가서 양반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죠. 물론 이제 뒤에 다 다시 끊어졌지만 자, 조선 정부는 부유층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받고 명예직 간직 임명장인 공명척을 이제 그 발급받기도 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납속책과 공명책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명책은 그 위에 있죠. 이름을 비웠다고 해서 공명책이라는데 그래서 공명책은 국가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받고 형식상 간직을 지급한 임명장이고요. 비어있는 나는 재물을 바친 그 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발급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은 나중에 적어놓은 거죠. 자, 임진왜란이 종식되면서 하층민의 신분 상승을 가는 캐릭터 각종 임시 조치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전란기에 진행됐던 신문제 혼란은 전쟁 이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리하여 그리하여 이제 내란이나 외침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조성할 때마다 각종 신분 포상을 규정한 농상 사목이 자주 마련했고, 자, 앞에서 이제 임진왜란 때 이렇게 납속책이나 공명책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이제 했던 그 하층민들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는 통로가 막혔죠. 그렇지만 앞에 이제 임진왜란 때 납속책이나 공명책 같은 선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이 내란의 외침이 있을 때 이 선례에 따라서 농상 사목을 이제 만들어서 또 그냥 그 장기적인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숨통을 좀 트여줬다는 거죠. 자, 또 전후가 복구되거나 확장된 국가기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을 해서 납속의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되었다. 자, 17세기 이래 농업 생산력과 상품화 경제의 급격한 진전에 힘입어 하층민은 제한적 범위에서나만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적극적인 신분 상승을 도모했다. 자, 신문지에 대한 종래의 명분론적 인식이 이해된 가운데 신분계층은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자, 이는 결국 양반의 증가와 노비의 감소에 귀결되면서 신분구조가 점차 역삼각형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료 5번에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 볼게요. 요게 대구 호족에 나타난 시기별 신분 구성인데 여기 이제 양반어가 점점 증가됐죠. 70%, 65%.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다고 했죠. 이때 양반어는 유학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 유학호가 그 당시 그 군역을 면제받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유학호가 곧바로 양반이다라고 좀 보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동납제가 실시되면서 이게 이제 호구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 어차피 총 인원만 파악하고 왜 총액제 공동납제로 해서 세금을 부과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호가 어떤 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뭐냐면 그 했기 때문에 행정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그 시민한국사에 비판 내용이 있죠. 예.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사의 근간을 기능했던 신분제가 18, 19세기 이르면 현저하게 변모하고 있었다. 이렇게 있고, 자, 양반 지배층의 분화와 사회기강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 건반 중에 좀 더 강한 얘가 경화사족이죠. 그 다음에 향반, 잔반 음, 이렇게 양반층의 분화가 일어나는데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과 변행에서 양반 지배층 사이에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정치적 측면에서 이제 양반 분화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경화사족들의 제하고는 핵심 권력을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았다. 자, 숙종조의 이후 경항의 분기가 뚜렷해지고 그다음에 경과 향이라는 것은 그 서울하고 향촌 양반이 분화됐다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숙종 이후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때부터 이제 점점 이런 형상들이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양반이라도 서울에 있는 경화사족의 양반과 저쪽 시골 양반들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완전히. 예. 18세기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책을 거치면서 문벌 중시의 인재 등용이 늘어났 따라서 경화사족들의 정치적 비중이 더욱 증대됐다. 19세기 때 경화사족 내부에서도 그 당시 이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경화 거족이나 번열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세도 가문이 형성됐으며 정치 권력은 중앙으로부터 더욱 집중되었다. 자,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양관 사이에 정치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나 문화 수준에 큰 차이가 있었다. 중앙 정치에 밀려난 양반들은 낙항하여 대개 이제 중앙 정치에서 이제 밀려난 양반들이 낙항한 큰 계기가 됐던 게 갑술왕국이죠. 이 갑술왕국 때에 남인색들이 이제 대거 몰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남인의 영남 남인들 자, 이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향반이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항천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양반들과 함께 향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 향반은 자신의 이제 무너진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문중을 만들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본관이 있고 그 밑에 시족도 있으면 시족 안에서 문정이 있는 시족도 있고 아닌 시족도 있어요. 그냥 문중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 문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제 능력이나 그런 지방의 어떤 그 근거가 있으면 문중이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문중을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했으며, 자, 위세가 비슷한 가문과 통혼하여 가격을 유지했다. 자, 이들은 한중 지배 조직과 규약을 이제 강조하고 제지사족의 중심의 신분 질서와 지주존호제를 대표되는 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하려고 했는데, 항존사에서 이제 18세기 이후에 새로 성장한 신양과의 대립에 대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와 같은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경제적이나 위력을 부족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는 양반층이 생겼는데, 이는 몰락한 양반들 잔반이라고 하죠. 잔반. 자, 잠바는 생계를 위해서 소장농이 되기도 하고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했는데, 박지원에 나오는 양반전에 나오는 이 그 뭐냐면 양반은 잠반이죠. 예. 그래서 박지원의 양반전에 등장하는 그 허생이라는 인물은 일종의 양반, 잠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강원도 정사한 가난한 양반은 생존을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강곡을 구워 먹었거나 또 품을 파는 일도 마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는 당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양반층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신분 이외에도 경제적인 한층 중시되면서 빈약한 양반층과 부유한 상류층 간의 통혼이 성사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났고, 가난한 양반 중에 궁핍한 살림 사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상민과 혼인을 무리하게 시도하기도 했다. 자, 이는 양반의 태신보다는 그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의 한 단면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신분제의 동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두 축적한 농민들은 납속 등 합법적인 경로로 통해서 양반 신분을 얻기도 했으며, 자, 족보를 매입하거나 위조하거나 그 다음에 호적상 직역을 유학으로 바꾸는 불법 행위를 통해서 양반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 이걸 이제 일종의 모칭 유학이라고 하죠. 이 모칭 유학. 그래서 요 유아코는 그 당시 양반호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반 직역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양반호에 편제돼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사회적 양반을 의미하냐? 그거는 좀 약간 별개의 문제인 거죠. 예. 사회적 양반이라는 것은 양반의 어떤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 사회에서 양반에서 인정받는 어떤 권위도 있어야 될 거냐. 근데 단순히 유아코에 편입됐다고 해서 그 사회에서 양반을 인정받는다.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단순히 양반호에 들어갔다 해서 모든 그 양반호가 다 양반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호주의 직역을 유학으로 이제 꾸며낸 모친 유학은 특히 역을 모면하는 강평을 선행하여 위정자 위에 군역이 혼란스러워 어, 위정자들에 의해 분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고질적인 사회병폐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학을 모친하는 자들은 과거 시험장을 물량케 하고 매간 매직을 일삼는 비판도 빈번하게 제기되는데, 이로써 그들이 간직을 획득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이상같이 이제 조선 후기 때 신분을 막론하고 양반 행사한 자들이 늘어났으며, 자, 이에 수반해서 사회기관이 더욱 해이해졌다. 자, 그 다음에 양반 수가 늘어난 데 비해서 노비 수는 감소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쯤에 했잖아요. 양반은 늘어나는데 이 양반들이 되게 상민들이 이렇게 양반이 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상명이 중요되면 어 어떻게 했어요? 노비도 또 줄어들죠. 노비도 도망가서 이제 뭐 상민이 되거나 뭐 호족에서 양반이 되거나, 그래서 상민하고 노비가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국가 입장 볼 때는 상당히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노비 같은 경우에는 반노 도망가는 것이 많아. 그래서 이들을 초창기 때는 추세해서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도망간 농민을 상민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뭐냐면 상민을 학대시켜서 상민수 학대시켜 여기 얘들한테 세금을 받아먹는 게 낫겠죠. 자, 이런 정책들이 이제 조선 후기 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노비 정책 관련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조선 후기의 노비제가 제도상으로 소멸의 길을 걷게 된 데는 노비의 저항과 신분 상승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되었다.
경제를 갖춘 노비는 풍년이나 기근 당했을 때 국가 재정에 보충하는 대가로 면천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노비들은 도망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강경한 강고한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했다. 자, 노비가 주요 재산이 될 만큼 도망간 노비의 추세. 이 추세는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는 그 돌이키는 이제 어떤 그 작업이라 그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추세라고 하는 주인의 노력이 지배했다. 산노비의 추세는 이건 당연히 국가가 이제 간섭할 부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노비 소유주에게 일임됐기 때문에 대부분 양반이었던 노비 소유주들은 강가와 결탁하여 양반의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 추노를 이제 자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이제 한편 공노비의 이제 추세는 국가 차원에서 이러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호종 때 설치된 것이 추세 도감이에요. 예. 보통 이 도감이라는 명칭 있잖아요. 도감. 이거는 고려나 조선시대 때 어떤 임시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를 도감이라고 해요. 이 도감. 그래갖고 이제 식목도감도 이게 임시 기구로 만든 거야. 전민변전 도감도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도감은 되게 겸직제로 운영됐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 보면 뭐 제조, 어, 그다음에 뭐 판사, 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되게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이제 도감의 제일 우두머리는 판사와 사였어요. 근데 조선 후기 때 판사 위에 제조가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보통 임시직, 겸직의 제일 우두머리는 제조라고 하죠. 그래서 도감 같은 이제 이런 임시직은 제일 우두머리 제조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냐면 높은 직이라도 그 정식 간서라도 모든 간서에 그 뭐냐면 그 제조가 모든 장을 두는 건 아니죠. 전인 장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겸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조라는 어떤 간직을 부여하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추세도감은 그 고려나 조선시대 때 이 도감 자체는 고려나 조선시대 때 어떤 비상설 기구였다. 그리고 그 어떤 목적이 이제 되면 해체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도 노비를 이제 공노비를 이제 뭐냐면 잡기 위해서 왜냐면 추세도감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효종 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이제 북벌이 있었잖아요. 북벌은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노비들은 또 낙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공납물 갖다 바치잖아, 신공을. 근데 이 도망간 노비들 많으면 국가에 바치는 신공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벌을 위한 그 어떤 군비 마력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도감을 만들어가지고 각 지방 수정들에게 노비 추세를 독려를 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래서 그러나 공사 노비를 이제 막론하고 노비 추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랐으며 그 노력에 비해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가성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노비를 수색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추세 과정에서 노비가 극렬하게 저항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이 야기 됐고 추세로 하러 온 주인을 협박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했고 납부를 기피하는 상전은 살해하는 사건도 속출했다. 그래서 설령 간신히 추세에 성공했더라도 한 번 도망간 노비는 다시 도망가죠.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배신한 그 사람은 뒤에 또 배신하게 돼 있잖아. 마찬가지야. 자, 이에 노비 추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비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졌고요. 그래서 정부는 양반대 불법적인 추노 행위를 규제하고 이 추노라는 건 노비를 이제 잡는 행위인데 양반들 아까쯤에 지가 잡아야 되는데 가나하고 짜가지고 자는 거냐.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의 어떤 세금을 자기 개인 재산을 찾는데 이용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산업의 추세를 가급적 금지하는 한편 이게 이제 대책이죠. 그리고 정부도 그 정부 간의 노비도 점차 해방시켜서 양인 인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비 정책 방향을 잡아놨다. 왜냐하면 이제 양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 이들이 양반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것도 하고 군역도 안 비죠. 그러니까 일정한 양인 수를 늘려갖고 그걸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노비 추세를 점점 금지하는 거나 아니 추세를 하지 않는 거나 노비 종목법이나 다 양인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작업들 하나 영조와 정조 거쳐서 이제 했는데 보면요. 자, 영조는 공노비를 잡아오기 위한 추세관을 확연하게 금지하고
지방간에게 그 임무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추세도감에서 그 당시 추세관이나 전문 그 노비 사냥꾼을 파견했는데 이 지방관에게 그 임무를 담당했던 거야. 그러면 지방관 입장할 때 일도 많은데 실제 이 노비만 찾기 위해서는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이렇게 약화시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꼭 양인 인구의 확보를 위해서 노비 종목법을 제정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는 이 노비종목법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세종 때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죠. 이때는 노비확보가 주요 목적이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 때, 현종 때 실시한 거나 형종 때 실시했던 잠깐 폐지됐죠. 그에 영조 때 이제 확정된 이 노비종목법은 그 양인 인구 확보를 목적이야. 요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목적 쓰는 거. 자, 이 제도는 노예 아버지와 양인의 어머니 사이에 그 태어난 자녀들 어머니 신분에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방어서 일천직천의 원칙에 따라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천인이면 자식도 천인이 되었던 기존의 제도를 비해 진위보한 정책이다. 자, 일천직천 같은 경우에는 세조시대 때 만들어졌던 거야. 세조시대 때. 세조시대 때 만들어져서 건국대전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세종의 정책에다가 여기에서 더 하나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뭐냐면 양인 노비일 경우에도 노비가 된다. 규정을 하나 집어넣어서 일천직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그것을 폐지시키고 이제 그 뭐냐면 노비종목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요. 예, 다시,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다시 할게요. 예, 일천직천은 세조시대 때 자기 아버지의 노비 종부에다 아버지가 노비가 아니라 아버지가 양인의 경우에 또 천이 된다라는 규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조 때 이 규정을 빼버리니까 원래 세조시대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비 종부법이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조 때는 여기에 나가서 노비 추세관을 확보하면서 노비 추세 자체를 이제 정면 금지시켰다. 그래서 여기에는 추세관을 파견하지 금했는데 아예 이제 이때는 노비 추세관 지위를 없애버린 거야. 여기는 파견을 금지시켰고 요때는 노비 추세관 자체를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노비 추세관 자체가 노비를 잡아들인 건데 이게 이들 이제 뭐냐 금지시켰잖아요. 노비 추세관 자체를 있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조 때는 아예 추세관 자리를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확보함으로써 노비 추세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추세관을 파견해서 실질적인 노비를 이제 금지시킨 거고 노비 추세를 여기는 이제 아예 노비 추세관을 확보하고 노비 추세 자체를 전면 금지. 그러니까 지방간이 그 임무를 담당하고 또 없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노비 추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조는 아예 이제 뭐냐 노비 제도를 아예 없애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죠. 1800년에. 그래서 이제 순조 때 이 정책을 계승해서 조선 정부의 왕명으로 공노비의 노비안이 불태고 6만 6천 명 내시 노비들이 각사에 있는 신하는 거 간척사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처에 있는 각각 노비들이 양인으로 해방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래서 일부 공노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해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 공노비 해방에 이어서 1894년에 갑오개혁의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노비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비제 폐지 과정을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조선후기 때 노비제도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호종 때 추세도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노비를 이제 추세를 했죠. 근데 이게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영조 때 들어와서는
추세관을 이제 뭐냐면 파견을 금지시키고 대신에 지방 수영이 그것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폐지시킨 거고 정조 때 들어와서는 아예 그냥 추세관 자체를 이제 뭐야? 네, 이건 파견 금지지만 추세관 자체를 없애고 그다음에 여기는 언급되지 않지만 전면적으로 다 금지했다니까 지방 수용관이 또 잡아든 거 금지시켰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예 완전하게 없앴다. 요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없앤 거고 여기는 뭐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게 왜 안 넘어가? 자, 주민층의 신분 상승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주민층은 양난 이후에 사회 변동 속에 지속적 경제적 부와 문화적 역량을 쌓아나갔다. 그래서 18, 19세기 때 이거 주민층의 재력과 문화 능력은 양반 사족을 필적할 정도가 되었다. 자,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 속에서 그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 대우와 신분적 속방은 여전했다. 자, 이와 같은 모순의 주민층의 불만이 점점 심화되었고 결국은 대대적인 신분 상승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자, 중인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이제 관련된 중인의 기원 관련된 내용 중에 여기는 계급 개념설을 이제 했어요. 예. 그래서 양반하고 상민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왕조의 신분제도는 국초, 법제조, 양정제를 기본으로 운영됐다가 16세기 이후 양인계층이 분화되는 가운데 반상제가 우세한 신분구조 변모했다. 자, 이 과정에서 중인이라는 용어가 지배계층 양반사족에 미치지 못하고 피지배층인 상인보다 우위에 있으며 양반과 상인의 중간층에 위치한 신분층을 지칭하게 됐다. 그래서 이 중인은 15세기 말부터 16세기 때 형성됐고 그 중인이라는 용어가 기록상 나오기 시작한 건 17세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반과 상인의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인이다. 이게 이제 계급 개념설이야. 그래서 중인의 어떤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계급 개념설이 이제 뭐냐면 그 다수설이죠. 다수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중인층에는 좁은 힘의 중인과 넓은 힘의 중인이 있다. 그래서 중인의 종류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자, 5인이나 중인들은 작가과 작학 취재, 그러니까 작가가 있는데 좀 한 단계 낮은 취재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학에도 취재가 있다는 건데, 하여튼 거기에 거쳐서 선발되는 의관과 역각, 역관, 상관, 율관, 사자관. 사자관은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글자를 옮겨 적는 거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보면 오늘날 말하는 서기 아니 글씨를 이제 주로 이제 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있고 천문관, 하원 이런 것들은 중앙관찰 근무의 전문 기술관을 말하고요. 자, 넓은 이의 중위는 양반 서울, 중앙의 서리, 그리고 지방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향리, 토간, 궁고, 교생, 약정, 건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나 동일하게 중위층에 불렸지만 이들은 서로 간 동률의식이 느끼거나 하나의 사회학세력이 결집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 간에는 이제 뭐냐면 그 서로 비슷한 어떤 그 계층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왜냐면 중인이라는 저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계급으로서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안에 이제 그 자기들도 중이라고 생각했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중이라고 인식했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중류계층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고려 중류계층은 역사학자들이 이제 분류해 놓은 거고 여기 중인은 실제로 그렇게 인식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중인층 안에 같은 이제 중인이지만 서로 간에 어떤 자기가 동질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건 이제 같아. 예를 들어서 뭐 교대생 같은 경우에 교대생은 하나다라는 어떤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데 사대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중고등학교 선생이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죠. 앞으로 이게 될 인식을. 그렇지만 뭐 국어과 역사과 지리과 이렇게 쭉 나눠 보니까 과목별 인식이 더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아. 중의로서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서로가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우리가 뭐 운명 공동체고 뭐 하나의 집단이다.
이런 인식보다는 그 어떤 그 자기 어떤 역관이라든지 뭐 기술관 이런 이제 인식들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까닭은 기술 직주인이나 양반 서울들은 자신은 본래 양반 사족에 속한다고 생각했을 때 부당한 차별에 철폐를 확인하면 원래 지위에 회복할 수 있다고 여겼고 그래서 중인이라 부르는 걸 꺼냈다. 반면에 상층 평민에 해당하는 향리나 교생들은 조선후기 때 항전사의 변동 속에서 높아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중인이라고 이제 자처했으며 기술직 중인 및 양반 서울과 자신과 동일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양난 이후의 활발한 사회 변동은 18, 19세기 때 이어 더욱 큰 폭으로 진행되었다. 자, 그 속에 발생한 양반 사족의 정치적 일당화와 지주제 및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인해서 경제적 격번은 몰락한 양반을 만들어낸가 하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상다수 중인들이 생산시키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인들 가운데 경제 능력과 문화적 역량면에서 양반 내에서 양반을 뛰어넘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급기야 자신의 실력에 걸맞는 현실적인 대우를 국가에 요구하게 되었다. 그것은 중인층으로서 받았던 각종 간직에 대한 차별 대우. 되게 중인층들은 주로 기술관 같은 데 이제 주로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라가는데 한풍이 딱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효직 같은 이제 뭐 요직 같은 것들 있죠? 여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로 한풍에 적용된 기술 간직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도 원래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간행적으로 막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가는 이제 주로 기술직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한풍에 사용됐, 사용됐다는 거. 언간을 비롯한 천효직의 허통도 요구였다. 자, 그럼 양반 서울과 이제 신분 상승 운동을 볼게요. 자, 서울이 있는데 서울은 넓은 범위에 이제 뭐냐면 중인이죠.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인으로 인식됐지만 그들 스스로는 중인을 거부했어. 예.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중인의 범주에 있었던 애들이에요. 자, 서울이란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의 소생을 이루는데 서는 양인의 첩의 자손을 얘기하고 어는 첩의 자손을 의미한다. 조선 시기 때 양반 서울은 양반 사족의 활동을 이어받으면서도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사족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차별받았다. 이거는 이제 세종 때부터 그랬어요. 예. 서울 차대법을 만들어서 처와 첩을 구분시키고 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또 구분시켰죠. 예. 고려시대 때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예, 조선에 들어와서 그런 구분이 생긴 거죠. 자, 양반서울은 북주의 서울 차대 정책에 따라서 간직에 오르더라도 현관의 진출이 제한되는 차별 대우를 받았고 과거에 응시하여 사후에 진출하는 길이 열려 있었고 정계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에 사림대 정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성리학적 명분론의 관념이 강화되면서 양반 서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더욱 심화됐고요. 차별은 마침내 건국대제나 한풍서용의 규정에 병치화됐고 그 내용은 서울과 그 자손의 문무관 생원 진사시 응시를 금지시키고 작가를 통해 기술가로서 진출만 한직하고 관료가 되도록 받을 수 있는 풍기가 최대 3품 한푼된다고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서울 차대 정책 때문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좀 약간 그래.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조선 초기 때부터 과거에 응시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고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이제 과거를 보려고 했는데 자기 뭐 어머니 할머니 쪽이 뭐 서울 그러니까 자기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쪽이 뭐 서울 출신이 있는데 과거를 못 본다. 그래서 그걸 풀어달라고 이제 했고 몇 개 풀어주는 경우 있어.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고 그 당시 기본적으로 서울은 과거 시험 못 보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몇 개 이제 예외적인 형상들만 좀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정계에 큰 영향력 행사 같은 사람들 뭐 유자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예. 근데 그건 예외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건국대전이라고 하는데 건국대전이라는 것은 요거는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기존의 법 중에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법들 따로 뽑아가지고 건국대전을 만든 거고 일시적인 법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라 해갖고 각 그 간청에 기록물 있죠. 문서에 보관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부터 했던 거를 적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건국대전 한풍소의 구정에서 법제화됐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 당시 했던 게 아니라 이미 뭐냐면 초창기 때부터 했던 거를 법으로 명시해 놓은 거야. 건국대전에. 그 영국이 남길 걸요. 그래서 용을 법제화시켰다고요. 이때부터 딱 해가지고 서울을 이제 차별했다. 보다는 예전부터 차별했던 그런 것들을 건국대에 명시했다는 게 훨씬 더 명확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몇 개 사례를 가지고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뭐냐 건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던 건 서울군국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서울군국법은 서울은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문무관 주요 요직들 있죠.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무관 시험과 무관 시험은 보지 못해. 물론 작가는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내용 있죠. 그래서 서울과 그 자손들은 문무관 생원 진사시 응시를 금지했고 작가로만 이제 봤어. 그래서 그렇지만 올라가는데 한직이 작가 기술가로 집중 한직만 있었고 올라가더라도 통계가 제 3분밖에 안 됐어요. 자, 이런 까닭에 이제 16세기 서울은 양반 사족과 구분되어 서서히 중인축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자기들은 거부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중인축으로 인식됐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중서계층으로 이제 불리게 되죠. 또. 자, 또한 서울이 기술관직에 진출하여 기술 중인과 동인한 계층, 간층에 근무하면서 직업상 서로 교체됐기 때문에 또 중인과 서울 등이 중서인으로 이렇게 병칭되면서 신문상 동률로 인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요거는 동료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이거와 요거는 동료로 인식했다. 이게 뭐 어떻게 이해할까? 이게 이제 이게 직자적 인식하고 대제적 인식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마르크스가 이제 썼던 용어인데 대제적 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인식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들은 중인이라고 이렇게 동률로 이렇게 인식을 한 방면에 그다음에 직자적 인식은 비록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받더라도 그들 안에서는 중인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자신을 뭐 양반 사족의 어떤 지류로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중인이라고 그냥 자기를 또 대자적 인식대로 또 직자적 인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에서 그들 간에 어떤 동질감이 형성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그 계층의 사람들 이들 중인이라고 하지만 중인 내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런 직종이 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 똑같은 이제 뭐냐면 같은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 자기가 그 업종 있죠. 그 업종에 대한 이제 그런 뭐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양반서울에 대한 법제적 근거와 사회적 차별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다. 그 까닭은 조선 후기 때 사회 변동 속에 실력을 쌓고 규모가 늘어난 양반서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신분적 차별 해소를 주장하면서 꾸준하게 허통운동을 전개하는데 1차적인 원인이 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제 뭐냐면 서울 허통을 통해서 양반서울들이 많이 이제 진출했다는 거. 그러니까 신분차별을 이제 많이 해소를 주장하면서 뭐냐면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 한편은 조선 정부 역시 양난임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 양반 사족 중심의 봉건적 신분지서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의 요구를 점차 수용하게 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반 서울의 간직 임용이나 배정에는 뚜렷한 차별을 두어 초료직 진출, 뭐 3사 언간직이나 이런 재상으로 갈 수 있는 진출을 엄격히 제한했고 그다음 나갈 수 있는 버스 길도 폭도 좁은 형태였다. 그래갖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보면 그 무관은 이제 적어도 이제 이때는 풀렸어요. 이 무관은 조선기 때는 그래도 무관직이나 작가, 기술관직 있죠. 가끔씩 이제 서울대에게도 과거 시험을 보게 해서 그 뭐냐 문과 시험을 좀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풀릴 때 뭐냐면 문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문관이 올렸다고 해서 이들은 이제 청요직보다는 한직들이나 올라가는데 한풍이 또 적용됐겠죠. 자, 뭐 이런 것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8, 19세기 때 이르면 양반 서울들은 더욱 집단화되고 조직화됐으며 그때 천여지 효용에 따른 통청 운동이 있었다. 자, 양반 서울들은
자신들 중인이라고 이제 뭐냐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니, 그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양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자신이 차별받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피해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집력도 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인의 다른 계층보다도 그 다른 직종보다 훨씬 더 결집력이 높게 그냥 통청 운동을 전개됐고, 이런 것들이 양반 서울대 통청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거죠. 자, 그리하여 18세기 때 영조 정조 때 탕평 정치인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영조와 정조 때는 그 신분제도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이라든지 그 노비의 차별을 금지시키려고, 그 차별을 완화시키려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영조와 정조가. 예. 그래서 이제 서울들이 영종도를 되게 좋아해.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풀어줬거든, 규제를. 예. 그러니까 탕평 정치하되 왕권 강화 인재두용 정치에 심해서 많은 양반 서울들이 호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때 양반 서울들도 뭐냐면 과거 시험을 이제 볼 수가 있어. 예. 이게 더 허통돼 갖고 과거 시험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종조 원년에는 정여 절목의 조치로서 양반 서울대 간직 한 분이 완화됐고, 그래서 이제 정조 3년에 구장각에 검서가는 제도를 두어서 유독공, 이동우, 박제가, 서인수 등등 학식 있는 양반 서울대 요직에 임명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거 시험을 이제 뭐냐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들도 일부 청용직에 등용을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뭐냐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예.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기 때 또 막혔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통치운동이 나름대로 영종조 때 계속하고 이게 이어갔으면 괜찮은데, 세도 정치기 때 이제 뭐냐면 좀 막히고, 물론 한풍도 이제 또 서용도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완화되는 그런 조치인데, 이런 것들이 세도 정책일 때 일부만 계승하고 뭐 일부는 이제 또 막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19세기 세도 정치기 때 양반 서울 통치운동 꾸준히 지속되어 협통 정치가 이제 있고, 그래서 개미절목을 제정하여 간지 강품이 2품까지 상향 조정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철종 2년에 지금까지 양반 사족들이 허용됐던 그 당시 무반의 천호직 승무원과 무반의 천호직 선정관을 허통화했다. 자, 그러면서 완전하게 이제 첫 제도적인 어떤 뭐냐면 그 목적, 그 규제가 뭐냐면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좀 얘기해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차대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조선전기 때 묵무간직을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무관 가구 시험을. 예.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허용된 거는 작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 기술관 정도만 허용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에 들어오면서 잠깐 풀어줬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문무관직을 진입할 수 있었고, 대체 곧바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뭐냐면 이때 이제 조선후기 때 가면 문무관직을 풀어줬고, 제가 다른 책을 이제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어줬어요. 문관은 또 막혔지만, 그 문관직이나 작가라든지, 그리고 그때 왕들에 따라서 또 문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관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그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 예. 그래서 있고, 그렇지 이제 영종조 때 이런 것들이 크게 완화됐고요. 그다음 세도정치 때 이제 뭐냐면 그런 흐름을 계승해가지고 한풍 서형을 대상을 좀 더 완화시켰고 종이품까지요. 그리고 천효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예, 철종 때. 그렇지만 이제 과거 시험 같은 게 또 막혔다가 이때 철종 때 다시 이제 풀어줘갖고 천효직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데, 풀어줬다가 놔줬다가 풀어줬다가 놔줬다는데, 일단은 그 언제 마무리됐냐? 철종 2년 때 했는데, 철종년 1852년이 신해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해연통이라고 해요. 신해연통을 계기 위해서 이제는 뭐냐면 문간 과거직도 이제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천형직도 이제 뭐냐면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이제 차별을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울 혈통 운동은 통총 운동은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술직 중인가 이제 신분 상승 운동 볼게요. 자, 이때 이제 기술직 중위는 주로 그 중앙의 기술관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인데 이들은 이제 주로 이제 잠깐 다시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쫄보미의 중인에 지칭한 중앙의 기술관은 본래 동반 정직에 소속되어 간혹 국조의 문무 고관으로 승진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지만 그 16세기 때 사림의 정계 지출 위에 성리학적 지배 이념의 강화와 그에 따른 기술을 천시하는 직업 관념 속의 기술관은 점차 문간에 못 미치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로 신분적으로 고착되면서 중인으로서 불리게 되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양반인데 외부부터 그렇게 불려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대제적 인식으로 중인이지만 직자적 중인으로서는 그거 인정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점차 문반직으로 진출을 맡기게 되어 세습직 기술관으로 뭐냐면 굳어지게 되었다. 자, 기술직 중위는 양반 사족에 배제되어 차별되어 받았지만 여전히 사족 다음에 지배층호 관료체계의 일정한 정치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세습적으로 전문 기술직을 종사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했다. 따라서 서울이나 상출 노비에 달리 조선후기 신분 상승 추세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대를 더했던 거죠. 중인들 입장 때는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고 그리고 전문직이었고 역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신분 상승 운동에 관련돼서 약간 덜 예민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19세기에 노비 해방 조치가 취하고 그 자신들과 함께 중소 변칙됐던 양반 서울들이 천여직까지 완전히 확통된 사실에 자극받고 기술직 중인들은 철종 2년에 그들의 차별 대우 철폐와 천여직 혁통의 요구를 담은 소총 운동했죠. 차별 대우라는 거 그들도 이제 뭐냐면 문과와 무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죠. 특히 문과 시험. 그리고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도 했는데 이게 실현되지 못했죠. 그의 소총운동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그 까닭이 나왔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 기술직 주인들은 수적으로 열세하여 소총 운동을 심히 결집한 강력한 세력과 조직력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거. 이게 이거요. 그래서 수적으로 쪽수가 딸렸다. 서울보다. 두 번째는 작가 합격이 이제 비교적 용이하여 전문직으로 대대로 세습할 수 있고 조선후기 때 상공업의 발전 속에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풍족관생을 하는 등 수의 지위를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절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힘도 없었고, 그러니까 조가 뭐냐 머지수도 안 됐고 경제력 풍요했기 때문에 절실함을 못 느꼈던 거야. 왜냐면 돈만 있으면 양반들도 자기 밑에서 뭐냐 머지 쓰고 있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절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한 소총운동은 많은 기술직 중인들이 참가함으로써 서로 연대감을가 결속 강하는 계기가 됐고 봉건적 신분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구체화시켜 나갔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중인들이 소총운동 같은 게 의의죠. 의. 음.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자, 근대 문물의 수용과 중인들 이렇게 볼게요. 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조선 왕조와 그 주도 세력인 양반 사족은 19세기 들어 점차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에 조선 사회는 새 시대를 주도해 나갈 새로운 세력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중인층은 그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양반 사족을 대체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닌 새로 성장해 나갔다. 자, 중인층은 조선 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배경으로 경제적 크게 성장했고 그 일부는 외교 업무를 종사하면서 우수한 해외 문물을 접하면서 높은 국제적 감각을 지닐 수 있었다. 그리고 문학과 예술 활동의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 위양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위양이라고 불렸으며 그리고 이런 걸 위양 문학이라고 또 하죠. 예. 그러니까 중인층의 문인들은 각종 시사를 결성하고 종래 양반 중심의 그 문화를 탈피한 그들만의 독특한 문학 활동을 전개했다. 이걸 위양 문학이라고 해요. 위양 문학. 근데 이와 같이 19세기 때 중인층 일부는 지식 수준과 예술적 교양에서 양반 사족에 버금갔으며 재력과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 양반 사족을 능가하고 있었다.
자, 중인층은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면서 서로 단합하고 결속했으며 봉건적 신분 질서와 그것이 바탕이 되는 정통 사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불만을 더 강화시켜 나갔다. 자, 그런 까닭에 그들은 정통 사상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문명에 적극적으로 왜냐면 관심에 기울였으며 천주교와 개화 사상을 수용해서 서양 문명을 앞장서는데 누구보다 먼저 받아들이는데 누구보다 먼저 앞장설 수 있었다. 그래갖고 뭐 오경서 나중에 지석영 같은 사람도 이제 중인 출신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기술관들이고 실물 뭐냐면 실물적 관료들이잖아요. 실용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쉽게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 중인 출신 중에 상당수가 친일파로 빠지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근데 물론 양반 노동세력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중인들이 좀 비중이 높아. 친일파 비중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중인들의 신분상승 운동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봤고요. 저 밑에 이제 그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사료도 되게 중요해요. 예,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예. 그래서 이런 사료도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항경문론이라는 책이 있죠. 이것도 좀 외워두세요. 예. 이것도 중인들이 쓴 역사책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호 같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요게 기록돼 있어. 김종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김종호 관련된 우리가 수많은 이다들은 없어. 그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항인이가 뭐냐? 이항인 또 위항인 같은 뜻으로 사대부 가문이 아니라 도성이나 외방에 거주하는 중인층 이하의 사람들을 얘기한다. 보통 중인들을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호산외기라고 했는데 호산외기는 그 당시 위양인데 전기를 씌우는 거야. 예. 그 당시 독자적인 어떤 역사책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이항경문로, 규사, 호산외기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는 정기문, 그러니까 중인층의 뭐냐면 정기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번 쭉 봤고 여기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각자 보세요. 여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작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시작 관련된 내용은 이제 진행할 때는 제가 이제 신부셈이 아니라 국부셈 가지고 할게요. 이 국부셈 예전 파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부셈 파일이 없으면 그 거기 뭐야 부특강하고 아니면 저쪽 그 교과서 있죠. 개정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인증번호 얘기해드려야죠. 인증번호는 11번입니다. 예, 인증번호 11번이에요.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